지켰다고 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 집중 분석합니다. 60대 부인이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70대 남편을 청부 살해했다가 들통났습니다. 금전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비판한 여성 집회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 현안을 지켜봤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해임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태국 동굴에 고립된 소년을 구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첫 구조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나고 끝이 났습니다. 북한은 회담이 끝나고 4시간 만에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왔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미국은 우리 요구가 강도 같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 틀은 마련을 했지만 이 과연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앞으로 비핵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과연 어느 부분에서 크게 엇갈린 건지, 앞으로 비핵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집중 분석합니다. 자, 그럼 먼저 1박 2일 폼페이오 방북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1박 2일간 북측과 9시간 협상을 벌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부분의 의제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But we made progress on almost all of the central issues. Some places a great deal of progress, other places there's still more work to be done. 하지만 비핵화 시간표가 어떻게 진전됐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송환 이벤트도 예견됐지만 유해송환 역시 12일에 논의하기로 미뤘습니다. 미사일 실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도 곧 열린다고만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북한과 합의했다고 한 검증을 위한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북한은 낡은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불발됐습니다. 폼페이오는 당초 예정에 없었다며 논란을 진화했지만 백악관은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의 면담을 예고했습니다. Secretary Pompeo will be leaving for North Korea on July 5th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and his team.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 도착해 최대의 압박을 언급한 것도 북한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3차 방북에 대한 이 폼페이오 장관, 일단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반응을 보면 과연 어떤 진전이 이루어진 건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한미일은 CBID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 제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팔을 서로 교차하며 악수를 나눕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열린 미북 접촉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증 문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lso understand that denuclearization makes no sense absent verification, and they acknowledge that as well.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는 북한 비난에 미국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한 것이 유일한 북한 비판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이른바 CBID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비핵화 대상은 핵농축시설뿐 아니라 미사일 등 무기체계의 폐기를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일시 중단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에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 회담 직후에 미국이 무리한 요구만 했다면서 이 강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요구,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떠나자마자
북한은 회담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의 태도는 유감스럽기 그지 없었다며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까지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 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며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의미도 깎아내렸습니다. 훈련 중단은 임의의 순간에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라며 핵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 폐기 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싱가포르 순회 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며 확고부동했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 내용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를 통해선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청와대는 첫 술에 배부르겠냐 이런 반응입니다. 회담 결과를 둘러싼 이 미북 간 이 상반된 태도를 의식한 반응으로 풀이가 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여정에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시작은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싸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정부 관리들도 북한의 반응을 전략적인 의도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방북에 동행했던 ABC 방송 기자는 SNS를 통해 북한 담화문이 나오자 정부 관리들은 놀랍지 않다면서 협상 전략의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북한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비핵화 협상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아주 나쁜 신호라며 북한은 미국이 완전히 기대를 낮추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결과, 방북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최저 수준을 맞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6월 12일 날 뭐 북미 공동 성명에 예.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 성명에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우리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었죠. 예. 왜냐하면 6월 12일 날 성명 자체에 뭐 사실 알맹이 없는 성명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예. 그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비핵화의 정의, 시간표, 그리고 그 비핵화의 방법, 보상 조치 같은 것이 이제 후속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좀 기대가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한 지난주부터 뭐 미국 내에서도 사실 기대 수준을 많이 낮췄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일종의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협상을 예. 할 건지 협상의 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예.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리포트에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샌더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지금 대변인이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안 만났지 않습니까? 못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어쨌든 간에 안 만난 것에 대해서 안 만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뭐 일단은 그 북한 측에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나왔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떤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북한은 또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을 줄 생각이 있었다.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예. 입장에서 이제 예. 북한에서 발표한 담화에 이제 그것이 예. 실려 있죠. 그것은 이제 뭐 아주 명확하게 북한의 원하는 것을 절대 이제 미국이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6.12 정상회담 때 이제 4개 항의 합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첫 번째는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 그리고 유해 송환 그 순서였는데
뭐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였죠. 근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요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일정표 그리고 검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기대했던 것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만난 것은 불만의 표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유해 송환 같은 거는 이제 뭐 회담이 이어지고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해 송환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신뢰 구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6.12 정상회담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안 보인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저는 이번에 최소한 유해 송환 정도는 북한이 일종의 뭐 보여주기식이라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후속 회담으로 좀 뒤로 밀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갖고 온 그런 협상안에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협상에 또 북한이 지금은 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그런 양상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이 떠나고 서너 시간 후에 바로 성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난 성명이.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뭐 특별히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냥 불만 표시 정도? 뭐 특히 그 쓴 표현 중에 보면 뭐 강도적인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그거가 이제 핵심 언어로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만을 이제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표출을 했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6.12 정상회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엇을 약속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상당히 기대 수준이 나름대로 북한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갖고 온 것을 보고 뭐 거기에 이제 일종의 기대했던 것은 경제 제재 해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북한 대변인 담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전 선언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멘트에 보니까 비핵화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다라고 또 북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걱정되는 건 이게 지루하게 진짜 협상만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 비핵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동시적 단계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식으로 하면 사실 북한은 사실상의 핵 국가입니다. 너무 많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탑다운 방식, 일괄 타결 방식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전 부산의 한 주택에 강도가 들어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의 청부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뒷골목에 나타납니다. 지난 2일 부산 해운대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45살 A씨입니다. A씨는 잠자던 노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아내 65살 B씨와 딸을 묶은 뒤 2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강도짓은 연극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 사건으로 봤지만 수사 결과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내 B씨는 사건 당일 출입문을 미리 열어놓았습니다. 경찰은 B씨가 남편 몰래 A씨와 A씨 아내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들통나자 다툼 끝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빚을 탕감하고 사업 자금도 주겠다며 A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아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 40년 동안 경제권을 잡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이후에 이런 무시라든지 심한 잔소리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눌린 상태에서 살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택시 강도로 위장해 범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영상을 찍게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가 한 해 1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표적이 되면서 검찰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여러 개의 대화창이 떠 있고 나체 여성 동영상이 등장합니다.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일단 초대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개라든가.
SNS 등으로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야한 동영상을 찍게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 피싱입니다. 2015년 102건이던 몸캠 피싱 범죄는 지난해 1,200건을 넘어 2년 새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8, 9살 초등학생까지 표적으로 삼는 등 청소년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해 8월엔 15살 여중생이 몸캠 영상으로 협박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발생했습니다. 몸캠 피싱은 협박죄나 강요죄가 적용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아는 사람과 채팅이라도 자신의 영상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권하는 파일이나 앱 설치도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노출 사진을 저장하지 않는 것도 범죄 예방에 중요합니다. 검찰은 몸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TV조선 한승원입니다. 한 대형 소셜 커머스에 개소주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개를 도축해 만든 식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인데 갑작스런 논란에 개소주 판매업자도 당혹스럽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형 소셜 커머스에 올라온 개소주 판매글입니다. 160호 가격이 50만 원, 토종깨 75%에 한약재 23가지를 고아낸 보양식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소주 판매가 알려지면서 애견 카페를 주축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개 도축은 합법이 아닌 불법 먹거리, 혐오스럽고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음식으로 만들고 해서 죽이고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체에도 항의 전화가 쇄도합니다. 업체는 정상적인 허가와 납품 과정을 거쳐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2, 3년 전부터 문제없이 판매해온 개소주가 갑자기 논란이 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적인 불이익도 주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개소주 판매글은 내려졌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판매 금지 청원이 오르면서 개소주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맑고 선선해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였죠. 오늘 밤부턴 장마 전선이 북상해 내일부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키높은 가로수가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상쾌함을 더합니다. 싱그럽고 또 바람도 시원하고 가족끼리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 가로수길에는 8.5km 구간에 메타세카이어 2,000그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최고 35m에 이르는 메타세카이어가 만든 그늘에 서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외부는 더운데 나무 밑은 정말 시원한 것 같아요. 걸으면 마음과 몸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한림공원 연못이 연꽃으로 가득합니다. 폭포수 아래에 핀 화사한 연꽃이 시원함을 더합니다. 큰 연못에 예쁜 연꽃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좋았어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맑고 선선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공기도 맑고 시원하고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화요일까지 최대 120mm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양비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외래종 집비둘기에 밀려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텃새인데요. 최근 10여 마리가 전남 구례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산사 지붕에 앉아 두리번거리는 비둘기. 약수터에도 불당 지붕 아래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마 및 구석에 둥지를 틀고 알도 나왔습니다. 도심에서 흔히 보는 집 비둘기가 아닌 토종 텃새 양비둘기입니다. 기세는 뚜렷한 검은 줄무늬 2개, 꼬리엔 흰 무늬가 차이점.
9년 전 화엄사에서 자취를 감춘 양비둘기 10여 마리가 최근 이곳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천은사에서도 양비둘기 한 쌍이 포착됐습니다. 배설물로 인한 건축물 훼손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쫓겨나거나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채 100마리도 남지 않은 양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지정된 상태. 반면 88 서울올림픽 등을 계기로 늘어난 외래종 집비둘기는 100만 마리 넘게 불어 대조적입니다. 9년 전 유해동물로 지정되기도 한 집비둘기는 무서운 번식력으로 개체수를 늘리며 양비둘기의 서식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찰 탐방객을 대상으로 양비둘기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동굴 안에 갇혀있는 이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 등 13명을 구조하는 작업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좁은 동굴을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 구간도 있는데 이 작전이 성공하면 소년들은 빠르면 오늘 밤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취재진 천여 명에게 동굴 주변을 떠나달란 소개령이 내려집니다. Okay, guys, please move right now. Otherwise, the officials will help you to move yourself. 동굴 속에 차 있는 물을 퍼내는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잠수부와 의료진이 동굴 앞에 모였습니다. 2주째 동굴에 갇힌 소년들과 코치 등 13명을 구조하는 작업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Giant canvas laminated tube that will be inserted into the cave via like the SEAL dive team and set up. And when it is set up, we're gonna inflate it with air. 다행히 지난주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동굴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또 비가 예보돼 구조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년 1명당 잠수부 2명이 붙어 차례로 구조되는데 침수 구간 4곳을 잠수와 수영을 반복해 빠져나오는 게 관건입니다. 일부 구간은 폭이 60cm에 불과해 잠수 장비도 다 벗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ผู้เชี่ยวชาญ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13 นาย แล้วก็ผู้เชี่ยวชาญไทยที่มีศักยภาพสูงที่สามารถดำน้ำในระดับที่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ปัจจุบันอย่างนี้ได้นะครับเข้าไปอีก 5 นาย 한 사람을 구조하는데 최소 11시간이 걸릴 예정. 빠르면 오늘 밤 첫 생존자가 나올 수 있는데 전원이 구조되기까지는 최대 나흘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민주당 내 이 계보별로 이 대표 경선 출마자를 교통정리 지금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역시 친문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친문 전해철 의원은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의원은 같은 친문 계열인 최재성 의원 등과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가치와 명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는 정치적 이념과 역정이 동일한 분들이 굳이 경쟁과 경선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전 의원은 그동안 대화를 많이 했으며 본인들이 생각할 시간도 가진 만큼 이번 주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문 맏형격인 이해찬 의원 측은 아직 고심 중이다며 당대표 출마에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평화국민연대 그룹인 서른, 이인영 의원 등도 이번 주 10일까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자신의 출판 기념회가 사실상의 당대표 출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130명이 모두 친문인 상황에서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문이 나누는 거, 법문이 나누는 것 자체가 분열주의거든요. 당대표 후보 할 사람들이 다 자기 정책, 비전, 가치를 가지고 출마 선언하고. 송영길, 이종걸 의원 등도 후보 단일화 없이 이번 주 내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마감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위원장 국민공보의 윤곽도 이번 주 안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능력 부족을 이유로 비대위원장 제안을 고사를 했던 이 이국정 아주대 의대 교수는 한국당에 진정성이 있다면서 희화화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김성태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약 3주 전. 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 직후였습니다. 3주 전에 이렇게 만나 뵙기로 됐었고 김성태 의원께서 오시겠다 그랬어요. 이 교수는 그러나 비대위원장 제안을 고사했습니다. 의료계 내부 정치마저도 서툰 자신이 어떻게 중앙 정치를 할 능력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거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거절 그런 것들은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절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감히 어디서 나에게 전화를 시킨다, 망해가는 당이 막 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 교수는 또 김성태 대행이 진정성을 보였다며 일각의 한국당 희화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게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그 자체 노력 자체가 웃겨 보이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오늘 비대위장 국민 공모를 마감한 자유한국당은 오는 10일 후보군을 10명 안으로 압축하고 이번 주 안으로 비대위의 뼈대를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어제 해화역 여성단체 집회에 참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멀리서 지켜봤다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항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 장관은 스크린과 마이크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여전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성들 편만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불법 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보이는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며 정현백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하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겠다고 집회를 응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여성 집회가 남성 혐오다 아니다, 정부를 비판했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시민과 정부를 이간질하는 편가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교육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사고를 포기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혜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3 학부모인 김모 씨. 자녀를 자사고에 진학시키려고 입시 준비를 해왔지만 자사고에 떨어지면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지난 학기 때 포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느니 차라리.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사고 탈락생도 2단계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다시 입시 정책을 바꿨습니다. 학부모님,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사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책임한 오락가락 정책에 또다시 분통이 터집니다. 다시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겁니다. 이제 와서 몇 달 안에 준비하기도 좀 힘들고 아이도 좀 화가 나지만 일반고로 지원을 한다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전국 주요 자사고 10곳 중 9곳은 경쟁률이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중복 지원 금지 조치 시도로 올해는 경쟁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에 홍삼 시럽을 뿌리고 요즘 이같이 브랜드 간 협업으로 탄생한 이색 매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데요. 장동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의류 매장 입구에 피크닉 의자가 놓이고 생맥주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탁 트인 테라스에서 생맥주 한 잔을 들고 쇼핑과 소풍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의류업체와 수제맥주 업체가 함께 꾸민 팝업 공간입니다. 도심 속의 나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크닉 시즌에 맞추어서 맥주를 한 잔 들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스크림 위에 뿌려진 홍삼 시럽,
커피 음료엔 홍삼 분말이 들어갔습니다. 홍삼 테마 카페입니다. 건강식품이지만 더 가볍게 다가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에 홍삼 절편을 직접 담아 홍삼과 아이스크림을 어우러지게. 다채로운 색을 섞으면 나만의 잉크가 탄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펜으로 특별한 기분도 내봅니다. 필기구 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연구 스토어입니다. 수공예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볼펜 만들기 체험도 하고 너무 재밌어. 업체들이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짠테크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많지 않은 돈이라도 아끼고 아껴서 모으는 재미를 찾는 건데요. 은행들도 앞다퉈 초소액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이유진 씨.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의 소액 적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3,000원으로 시작해 주 단위로 같은 금액만큼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26주가 지나면 105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입금될 때마다 원하는 캐릭터를 도장 찍는 것처럼 받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좀 단기간에 소액으로 금액을 또 적금을 할 수 있고 또 한 주마다 캐릭터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SNS에 인증샷도 남깁니다. 상품을 내놓은 지 열흘 만에 24만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매일매일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있습니다. 6개월 단기간에 매달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1,000원 이상 5만 원 내에서 매주 매일 입금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돈을 모으는데 그냥 적금형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고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생활비를 이렇게 저축한 것들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즐겁게 이제 저금해 갈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 거죠.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그만큼만 모아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가 지금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자, 이제 기내식 문제로 인한 이 지연 운항이나 노민 운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박삼구 회장의 갑질 논란이 지금 재점화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또다시 촛불 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조금 전 6시쯤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2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잠시 뒤 행사를 마친 뒤에는 1km 떨어진 금호아시아나 본사까지 행진을 시작합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6일 1차 촛불 집회와 비슷한 규모로 아시아나항공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나온 대한항공 직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기내식 대란 뒤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며 박삼구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안전 위협하는 승무원 감축, 이어서 기내식 대란까지 더 이상은 이 경영진을 요구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평소 직원들을 대한 태도도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턴 직원들이 박 회장을 위한 노래 공연에 동원됐다거나 박 회장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승무원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졌다는 폭로도 나온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경영진 갑질 의혹에 대한 제보를 계속 모아나가는 한편 추가 촛불 집회도 계속해서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혈압약 판매 중지, 그러니까 200여 개의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건데 어떤 제품입니까? 중근당의 에디포지정, 코롱의 콤비포지정, 광동제약의 XV정, V반 플러스정 등 82개 제약사 219개 제품이 판매 중지됐습니다. 예.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들어간 중국산 원료
발사르탄을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사르탄이 제조 수입된 양은 모두 484톤입니다. 네. 식약처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문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약품은 수거되고 제작과 수입이 중단됩니다. 그렇군요. 고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겠습니다. 자, 안경 선배 웃던 날, 지금 보면은 컬링 최고 스타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인데 신랑도 또 표정도 결혼식장 분위기 궁금하네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컬링 국가대표 주장의 김은정 씨, 남편은 5년간 얼음판 위에서 함께 사랑을 키워온 스케이트 코치라고 하네요. 빙상 네. 커플의 탄생입니다. 자, 특유의 무표정과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영미를 외치던 것과는 달리 아름다운 미소와 드레스 자태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축가는 김영미 선수와 영미 동생 친구, 영미 후배로 구성된 컬링 국가대표팀이 불렀습니다. 부케는 컬링은 하지 않는 영미 친구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김은정 선수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정집 난동의 경찰 사망.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50대 경찰 2명이 출동을 했는데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위독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낮 1시 경북 영양에서 40대 아들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집을 찾았다가 예.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피할 틈 없이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 이 남성이 정신병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남성은 경찰과 잦은 충돌을 벌여와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연 보면서 무대 뒤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대형 공연장들이 마크를 공개하는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객석이 아닌 무대 위로 올라온 관객들. 공중에 달린 마이크가 녹음용이라는 것에 신기해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라온 김에 지휘자도 돼보고 성악가처럼 소리도 내봅니다. 공연장 무대와 숨은 곳곳을 보여주는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인데 미로 같은 극장 내부부터 푹 파인 오케스트라 피트, 장비 보관실까지 요긴한 정보는 덤입니다. 이 피아노 세대 합 가격이 6억 이상이 되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냥 공연 볼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공연장 상징물을 제대로 볼 기회도 주어집니다. 오르간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파이프가 몇 개로 만들어졌을 것 같이 보여요. 국내 최대, 아시아에선 두 번째인 8,098개라는 설명에 대박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유래와 어떻게 생겨났는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극장 공간에서 오전 공간, 특히 오전 공간이 빈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민들하고 관객분들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에서 보는 것만큼 뒤에서 보는 공연 재미도 쏠쏠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30에서 80mm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50mm가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얇은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3도 사이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태풍 마리아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괌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진로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지 않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주 후반까지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후 7시 50분부터 김성주, 조우정 이 두 특급 MC가 진행하는 5천만의 나눔 퀴즈쇼 샵 주세요가 첫 방송합니다.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주 신개념의 퀴즈쇼인데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퀴즈를 통해서 마련된 적립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